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전선입니다. 최근 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당의 증시가 흔들린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토론회였길래 논란이 됐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전선입니다. 더 팔아도 모자랄 판에 약국에선 오히려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분주한 상황인데요. 7월부터 약국에서 모기약을 살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말 약국에서 모기약을 살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농업전선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불치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치료제도 없는 괴질이 전국 과일나무를 덮치고 있다. 과수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정말 원인조차 모르는 괴질일까요? 괴질의 정체와 대응책,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에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팩트와 법률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서연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일수록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한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 오르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니, 저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막상 따져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3일이었죠.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막 쏟아졌고 덕분에 온라인이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헛소리하네. 그럼 팔기 전에 세금 내면 싸게 팔 때 돌려받니? 이런 댓글 있었고 네, 이거 세금에 미친 나라다. 이런 댓글까지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심지어 일부에선요, 이 토론회를 그날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과연 토론회에서 정말 그런 주장이 나온 건지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바로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잘못 지적받은 그 피해자 당사자입니다. 네,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바로 그럼 팩트체크를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 내용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그 토론회에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토론회에서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이 잘못 보도된 당사자시군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토론회에서 했던 그 정확한 그 워딩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요. 네네. 저와 저를 비롯해 여기 토론회에 계신 어느 누구도 미시런 이익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네. 그 거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어느 누구도 이 미시런 이익에 과세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오히려 언론은 거꾸로 미시런 이익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잘못 보도를 한 거죠. 와, 진짜 그거 너무하네요, 참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당장에 마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막 이렇게 들렸고요. 그런데 실제 발언 맥락은 지금 완전 정반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위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 과세를 말하기 전에 네. 그 토론회가 도대체 무슨 아, 토론회였나를 맞아요.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토론회는 열거주의 과세가 아니라 포괄주의 과세를 하자를 주장한 토론회였어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가요? 이게 열거주의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된 곳에서만 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한 1,000만 원 주셨어요. 1,000만 원이나? 예,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신고 안 하면 물론 안될 다 것 신고 같은데.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법이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내가 이 아주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습득한 이 물건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BTS 땀방울을 어떻게 구했어요? 네. BTS 땀방울을 한 1,0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소득이 됐을 때 여기에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왜냐면 됩니다.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된 소득이 발생했으면 과세를 하고 BTS 땀방울을 내가 1,000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연예인 굿즈 매각 소득 이런 아하. 것이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뿐만 아니라 좀 실제 포괄적 소득에 과세를 하자를 네. 주장한 토론회였는데 그런데 이 전체 포괄적 소득에 과세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실현 이득에도 과세를 하게 아하. 된다라는 아하. 그런 이론적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는 없다라는 아하. 것이 그 토론회의 전체 이 맥락이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BTS 땀방울을 내가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예.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서 출발해서 주식에도 맞습니다. 그게 적용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정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미실현 이득에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실현 이득에는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토론회에 계신 어느 누구도 주장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한 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와 보도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정반대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격파해 보겠습니다. 뉴스아이다 오보블록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이 언론에서는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만 해도 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이 실제 토론회에서 그런 주장이 제기된 게 맞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주장이 토론회에서 네.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언론 내용은 완전히 오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토론회 주제와 전혀 정말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토론회 시작이 그날 오전 10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첫 기사 송고 시각 역시도 이게 오전 10시였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특이한 일인데요. 우리 토론회를 시작하지도 않고 그 토론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 토론회를 담은 기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토론회를 보고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아마도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가 이제 작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집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일부 문구만 따서 인용을 하고 전체적인 맥락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토론회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발언은 아무데도 보도가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게 하지도 않았던 이 발언을요 했다고 보도가 나갔으니까 정말 이 오보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첫 번째 오블록 그 마음 답답하고 속상하신 만큼 힘껏 한번 격파해 보시죠. 집값, 주가가 오르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보 피해 당사자의 한이 서린 격파를 여러분께서는 보셨습니다. 자, 일부 언론은요, 이번 토론회를 마치 정부가 미실현 이익 과세를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그날의 증시 하락과 이걸 연결을 지으면서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켰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회 토론회라는 것은 전문가가 나와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것을 듣는 자리가 국회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토론회 주장과 증시 하락과는 전혀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발언 하나 정도에 이것이 뭐 10% 정도 하락할 정도의 허약한 자본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회 발언과 증시 하락을 무리하게 연결지었던 해석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위원님, 두 번째 오버블록도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격파하시면서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그동안 뭔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뭔가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속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오는 7월 7일부터 이렇게 그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를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뭐 이렇게 오보가 나간 사례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 오보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흘렸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게 이제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이고요. 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된 것인데요. 이런 사안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고의성에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오보, 취재 과정에서 이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가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오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허위인 점을 알면서 고의로 이제 유포를 하면서 아하.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취재 과정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 현장을 보지 않고 자료집만 보고 기사를 내서 쓴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해 써서 주셨는데 올리는. 네. 근데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막 취재를 하지 않고 받은 자료집만으로 기사를 이렇게 내서 송부하는 거 이런 시스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안타깝게도 그 토론회를 보지도 않고 네. 취재하지도 않고 쓰는 기사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이 토론회라는 것은 발제문이 있습니다. 그 발제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토론회인데요. 네. 발제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특히 그 토론문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만 크게 확대하고 이것이 마치 특정 정당의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냐면 아직도 그때 나왔던 기사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러다가 미실현 이익이 과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국민들께서 이번 논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때 토론회 때 나왔던 정확한 워딩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를 비롯해 여기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미시련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그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위원님 솔직히 그동안 미웠어요. 이게 오보인지 팩트 체크하기 전에 그날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미시련 이익 과세 때문이다라는 그런 SNS상에서의 추측들이 많은 나왔죠. 루머 때문에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제가 위원님을 상당히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오해가 싹 풀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보셨다시피요. 이 전문가의 발언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사 제목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팩트를 확인하는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이 되면서 더위가 날로 심해지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오면요. 꼭 따라오는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왜? 바로 그렇습니다. 모기입니다. 자, 7월부터 일부 모기약을 사기 힘들어진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저도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 여름에 더위보다 더 힘든 게 모기잖아요. 근데 7월에 모기약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약국이나 마트로 달려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기에 잘 안 물리는 네, 그런 체질인데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한번 물리면 퉁퉁 붓고 막 한참 동안 가려워하고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거든요. 너무 싫어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의 허혜인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입니다. 모기약 판매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과 우려 오늘 싹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벌써 7월이 됐잖아요. 이 모기들이 웽웽거릴 때 칙칙 뿌리는 모기약을 쫙 써서 그냥 일망타진을 해야 우리가 맞아요. 속이 시원한데 말이죠. 과장님, 진짜 7월부터는 모기약을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부터 판매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일부 모기약 살충제입니다. 전체 모기약이 다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배경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정부가 2019년에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살생물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네. 이 안전성 그리고 효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판매 유통이 금지되는 제품은 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은 제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빚어진 것 같고요. 승인받은 살충제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7월 이후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네. 제품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 거니까 좀 네. 저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 화학제품 안전법, 이게 2019년에 시행이 된 거라고 하는데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해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그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혹시 두 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그렇게 위험한 화학 물질이 곳곳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가습기의 살균제가 한때 산모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47.3배나 높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일상에 아무리 익숙한 제품도 맞아요. 안전한지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해자 중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화학제품 안전법을 지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따르면 그 핵심이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다양한 화학 제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뭐 이렇게 세제라든가 방향제 같은 것도 화학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모기약이나 살충제 같은 거는 살생물제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모든 제품에 있어서는 생활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고 승인된 제품만 유통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살충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기약이죠. 일부 모기약 같은 경우는 이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서 7월부터는 판매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저희 정부가 2019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산업계가 승인 이행을 준비하기에 이제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유예 기간을 좀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이라는 관리 체계를 활용을 해서 그 살생물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제도는 살생물제 사전 승인 제도만큼 안전성이나 효과 효능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하던 체계 안에 있던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리 좀 사놓은 모기 그 약이 있는데 이거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유효 기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네. 가정에서 이미 구입하신 거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제품을 약국이나 마트에서 판매하거나 뭐 진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7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제품은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시면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지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법 시행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인 절차를 이행을 못한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는 19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전체 기업들에게 이걸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를 요청을 드린 거고 그래서 기존에 유통되던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유형별로 저희가 충분한 승인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살균제와 살충제는 가장 먼저 승인을 이행하도록 해서 지금 오늘 시점에는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게 된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 모기약 같은 살충제 같은 경우 2019년부터 25년까지 승인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고 만약에 24년까지 신청을 한 경우라면 26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추가적인 경과기간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일부 해당 기업들이 좀 대응이 좀 왜 늦은 게 이렇게 아닌가라는 늦었는지 생각이 모르겠어요. 드는데 반면에 좀 발빠르게 그에 맞춰서 좀 움직인 기업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도 취지에 맞춰서 착실히 승인을 이행하고 준비해왔던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일단 집에 미리 사 놓았던 모기 살충제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약국이나 마트에서 7월 이후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제품 이거 좀 가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게는 화학제품 안전 포털인 초록누리라는 사이트에서 초록누리. 네, 초록누리라는 사이트를 접속해서 제품명이나 승인 번호를 검색하시면 해당 제품이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추가 승인 경과 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실 수 아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제품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은 승인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겉면에 승인 번호하고 살생물 제품 표시가 이제 표기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겉면에 모기약의 경우는 살충제라는 표시와 함께 승인 번호가 있으면 이게 승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이런 그 기존 브랜드의 제품 같은 경우는 표시를 변경하는 경과 기간이 1년 동안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살생물 표시가 된 제품과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표시가 된 제품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과장님 근데요 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점점 모기들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안전성이고 승인도 받으려면은 혹시나 이 살충제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이게 약이 제대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드는데 강하게 살충 효과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우려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저희 정부에서 이 살생물 제품을 승인할 때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안전성이고 안전한 물질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효과 효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기나 해충 같은 그런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 효능이 충분히 발현되는가도 같이 이제 보기 네. 때문에 성능은 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모기에 취약하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만 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전성은 물론 이렇게 실제 효과까지 확인하고 승인한 제품을 7월부터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무척 안심이 되는데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충제라는 표시를 보면은 이 제품도 이제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 이런 표현을 썼을 경우 이렇게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살균, 제균, 항균 같은 살생물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제품도 정말 이 정부가 승인해준 제품인가 하고 헛갈리게 되고 오인하게 되어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또 다른 제도가 살생물 제품이나 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의 표시 광고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승인 제품을 퇴출해서 승인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가 승인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제품의 표시 광고의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이행한 기업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소비자도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시청자 여러분, 7월부터 모기 살충제를 전혀 살 수가 없나? 이런 걱정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집에 미리 사놓은 모기 살충제 쓰십시오. 그리고 7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성 승인을 통과한 제품이니까 역시 믿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모기 살충제와 관련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를 싹 해결해 주신 기후에너지환경부 허혜인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보입니다. 뉴욕에서 사람 머리가죽 700여 개가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가방 속에 영국왕 조지 3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영국왕이 인디언들과 이거 결탁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 아무리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당장 영국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했어.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죠? 기사가 이거 사실이 아닌 건가요? 네, 사실 그 문서는 통째로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죽 얘기도 당연히 가짜죠. 아니 이거 대체 누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지 궁금한데. 자, 놀라지 누굴까요? 마십시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주인공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아니 그 100달러짜리 지폐 그 주인공이잖아요.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그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1770년대 말에 미국은요,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여론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국군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퍼뜨린 것이죠.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 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독립의 이면에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 가짜 뉴스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매일 저녁에 영국 왕실과 왕당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까지 했죠. 아이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언론 통제법을 만들었다니 인생 참.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뭐 당장은 효과적인 것 같지만요. 길게 보면은 진실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역사 속 오보였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불치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더운 여름인데 과일 농가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올 한 해 농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괴질이라고 하니까 이 과일 농가에서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과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과수 화상병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괴질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괴질이 맞는지 또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의 최의석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최의석입니다. 최근 확산되는 과수화상병과 대응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농가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만큼 과장님도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과수 화상병, 요거 괴질이 맞습니까? 과수화상병은 괴질이라고 부르기엔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수화상병은 병원군과 발생 확산 원인이 자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질병이라는 것이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대응에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인간의 전염병에 대해 있어서는 그 명칭을 정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고 까다롭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일단 낙인 효과가 없어야 되고 불필요한 공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식물에 대한 그 병충해에 대한 질병명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철학에 근거하여 낙인 효과라든가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도록 이렇게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괴자가 붙으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모르겠다,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주거든요. 그런데도 언론에서 이 괴질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해결이 어려운 병이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과장님, 과수화상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규제병해충으로 관리되는 세균병입니다. 기주식물은 장미과 식물을 기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증상은 불에 탄 것처럼 이렇게 말라 죽는다 해서 화상병.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쉽지 않은 병인 만큼 이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 단위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농가분들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정도구의 소독, 그리고 개아기의 약재 방제, 그리고 작업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개아기를 저희가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도구에 대한 소독약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이 발생이 되면 발생 신고 예찰하는 그날 즉시 진단을 해서 저희가 확진을 하고 당일 매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 발현이 되기 전 겨울철에는 미리 저희가 감염주를 진단을 해서 사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약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게 뭐 치료제는 물론이고 예방약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동물에 비교해서 뭐 해열제나 백신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는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병에 감염이 되면 부패하거나 괴사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제가가 높은 약재를 저희가 등록을 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과수 농가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발병 범위나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 자생하는 토착병이 아니고요. 유입된 병입니다. 아, 네, 최초는 2000년 초중반에 유입됐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첫 발견된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 26개 시군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과수화상병에 일단 감염이 되면 매몰 처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화상병에 감염이 되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거는 가지를 잘라서 없앤다거나 감염줄을 잘라서 없앤다거나 아니면 전체 과원에 확산되어 있으면 매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그 농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매몰 처분을 내가 뭐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방역 지침인데 이걸 어길 경우에는 이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평생 가꾼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매몰 처분하게 되는 농민들의 심정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이 과수 화상병은 외낙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적인 매몰 처분 등 방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실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보상 부분입니다. 이 매몰 처분을 충실하게 이행한 농가에는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웃 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과수 화상병에 대한 예방 명령을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몰 처분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과수 화상병 감염이 의심이 됐을 때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과수 화상병 때문에 걱정과 시름이 많은 우리 농가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과수화상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균의 밀도가 낮을 때 제거를 해서 밀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 유사 증상이 보이신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서 바로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수 화상병 때문에 걱정이 많은 농가의 불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는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언론은 불안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다뤄본 미실현 이익과세 오보부터 모기약 판매 혼란, 또 과수 화상병 괴질 논란까지 사실과 다른 정보 전달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시원한 팩트체크로 달려온 뉴사이다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희 뉴사이다는 더 새롭고 더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분들과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팩트체크 사이다가 더 시원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팩트체크 요원 아랑이다. 자, 세 가지 봉투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주장. 그래. 정책의 이면을 법과 팩트로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의 유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톡 쏘는 시원한 사이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